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서 오늘의 주제 숫자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숫자로 읽는 1번지입니다. 오늘의 숫자 20입니다. 오늘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끝나는 날이죠. 일정상 종합감사를 늦춘 곳을 제외하면 2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건데요. 처음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으로 시작됐던 이번 국감은 조국 블랙홀에 빠지면서 국감 이슈를 주도할 정책은 실종됐고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구태가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1일로 잡힌 운영위의 대통령 비서실 등 국감 역시 여야의 조국 대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돼 조국 국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제 여야는 공수처법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3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각자의 셈법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사법개혁안을 직권 상정하겠다고 밝혀서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며 전국에 다시 한번 소용돌이가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저희가 오프닝부터 숫자로 읽는 1번지까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났다.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김성환 평론가께서 먼저 한 줄로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화장실 가서 입 가리고 웃었다. 입 가리고 웃었다요? 네. 예. 저는 21대 총선의 예고편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두 분께 순서대로 여쭤보겠습니다. 화장실 가서 입 가리고 웃었다. 무슨 뜻일까요? 누가 웃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피감기관장이 웃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하. 이게 사실 국감이라고 하면 피감기관장이 1년 동안 중에서 가장 긴장해야 될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자료 요구가 있고 그리고 국회 가가지고 뭐 기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요 간부들이 전부 다 줄줄이 대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올해는 뭐 국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걸 가지고. 그러니까 피감기관장 입장에서는 뭐 국정감사를 받은 느낌을 아마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준비는 밑에서 하는 것이고요. 앞에서 열심히 조국 그 전 장관과 관련된 얘기들은 하지만 뒤에 가서 화장실 가서 아마 웃었을 것 같다. 참 편안하게 국감 보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뭐 특히 뭐 법사위나 이런 데처럼 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관은 좀 더 그랬을 것 같아요. 말씀 듣고 사실은 보니까. 법사위도 마찬가지죠. 제가 볼 때. 윤석열 검찰총장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으로 대응했잖아요. 네. 물론 그거 보고 검사들이 굉장히 자극받았다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검찰총장이 저렇게 당당하게 국회의원들 앞에서 대응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해피한 국감이었습니다. 그럼 검찰총장이 대답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검찰총장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겠습니다. 조만간 봐주십시오. 그 수사 결과로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 이상을 국회의원이 어떻게 더 추궁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런데 그 벽에다 대놓고 국회의원들이 서로 간에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의원조차 정치 10단은 윤석열이 아니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듣는 이런 네. 아주 묘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당 입장에서는요. 검찰 개혁에 관한 검찰의 의지를 좀 질문하는 방식으로 가거나 예. 아니면은 다른 뭐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민생이나 경제 챙기는 모습이나 네. 또 진짜 국감의 모습에 맞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실력을 보여주는 국감이 됐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야권 입장에서도 최대한 좀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그래야 국감 평가를 할 때 언론에서도 후한 평가를 받았을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정치 무능이라는 소리를 좀 덜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네. 합니다. 김병민 교수께서는 21대 총선의 예고편이다라고 20대 국감을 총평을 한 줄 평을 하셨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을까요? 한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 21대 총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원래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보여주게 되는 결정체의 역할을 합니다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총선을 앞두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보다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에 대한 기싸움, 주도권 잡기에 조금은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 가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났다.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곳은 과연 누구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미 8월 달부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뉴스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고 예. 충분하게 청문회를 거치는 당일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전격적인 기소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조국 전 장관이 이토록 많은 의혹들이 불거지게 된 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충분한 사전의 인사 검증에 성공했더라면 이런 일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정감사에 대한 모든 일들을 조국 국감으로 빨아들이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 제공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한번 청와대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벌써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는 본래 차지하고 있었던 국정감사의 목적보다는 일단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그러한 정치적 다툼에 조금은 목소리를 높였던 국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야가 기싸움에 혈안이 돼 있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하고 나니까 공수처로 좀 그 여야의 싸움이 옮겨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 중에서 사법개혁 법안 그중에서도 공수처만 따로 떼서 먼저 처리하자 이렇게 좀 입장을 바꿨잖아요. 왜 그렇게 한 거라고 우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은 크게 없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바른미래당의 경우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가장 쟁점이 아마 공수처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쟁점들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협상을 하는 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지금 공수처법 문제뿐만 아니라 사법개혁 관련돼 있는 법안이 3개가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선거법도 지금 결국 11월 27일 날 상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시기까지 몰려가게 되면은 사실 여러 변수가 작동하지만 한꺼번에 이걸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될 만한 것들을 일단 지렛대로 삼을 만한 것들을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가고 그리고 최대한 먼저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거법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손볼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게 여야 간의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통 크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가도 되겠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것부터 먼저 풀어나가는 게 순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따로 떼서 지금 어려운 것부터 풀어 나가자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한국당은 이게 오히려 뭔가 반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정국을 풀어내기 위한 물타기다 한국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당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타게 됐던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안 같은 경우는 세트로 함께 묶여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할 때도 먼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들을 통과하고 난 뒤에 이 사법개혁에 관련된 내용들을 통과하기로 여야 4당이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 있죠. 예. 하지만 조국 정국을 거치고 오면서 여야 4당에 대한 공조가 상당 부분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관련된 내용도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안과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안이 서로 상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합치된 의견을 끌고 가기에는 상당한 부담일 수 있습니다. 예.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이슈를 끌고 왔던 큰 동력은 검찰개혁에 관한 동력이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일찍 이 부분을 국회에 패스트트랙에 대한 처리를 시도함으로 인해서 만약 처리가 된다면 검찰개혁을 조국 전 장관의 이슈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끌고 냈기 때문에 입법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고요. 아주 만약 부결이 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입법부에서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같은 상징적인 인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조국 전 장관 한 명의 이슈 때문에 과거에 만들었던 틀 전체가 깨지는 과정들을 겪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하게만 작용될 수 있는 것인지는 한 번쯤 고민해 볼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을 의식해서였을까요?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과 오찬을 가졌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관련 발언부터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아직 관련 발언이 지금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도 공수처에 대한 정치권 갈등을 얘기를 했고 또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런 여야 갈등이 대치가 심할 때는 국회의장의 또 역할이 굉장히 또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야의 합의가 최선이다라는 말을 문희상 의장은 얘기를 하면서도 또 직권상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워낙 간극차가 크기 때문에
과연 합의만큼 더 좋은 건 없겠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직권 상정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흔히들 많이 봐왔던 그런 국회의 그 질서를 상실한 그런 모습들을 또 국민들이 직접 목도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벌써부터 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여야 합의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이 반대하고 있다, 유승민 전 대표가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본인도 과거에 공수처 찬성 적극적으로 했었고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지금에 와서 마치 공수처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내가 12월까지 다 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하고 통합 논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정략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른미래당도 뭐 전체 의견이 그렇다고 보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여야 사당을 공조를 복원하는 게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찬성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은 선거법까지 가는 과정에서 내내 제가 볼 때는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당들을 어떻게 민주당이 잘 규합해내고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 모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말씀하셨던 발언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 등 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도 국민의 공감을 모았던 사안도 지금 이제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맥락상으로. 그리고 또 총선을 앞두고 또 이게 정치가 여야 간의 총선을 의식한 또 갈등이다 이런 해석도 문 대통령이 그러니까 했더라고요. 지금 예. 그동안에 이제 전국을 끌고 오는 방식 자체가 그랬던 거예요. 정치가 오히려 국민의 갈등을 조정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계속 장외 집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특별하게 이런 사안 가지고 국회를 보이콧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끝까지 보이콧을 하는 방식으로 온다거나. 그리고 조국 국면은 조금만 달리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조국 장관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극한 투쟁으로 왔는지 아니면 극한 투쟁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필요했었는지도 사실은 나중에 가서는 지금 헷갈리는 국면에 와 네. 있다는 거예요. 그 발언이 이제 준비가 됐다고 하거든요. 듣고 와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더 설명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오찬 간담회 발언 듣고 오시죠. 아마 앞으로 또 총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갈등은 더 높아지고 또 그 정치적 갈등은 곧바로 또 국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더 증폭될 그런 맞아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도 속에 어떤 불공정한 요인이 내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걸 어떻게 또 고쳐 나갈 것인지 이렇게 이제 맞으면 건강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이 공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그런 이제 논의는 없는 가운데 맞으면 정치적인 공방거리만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치권에 대한 대통령의 우려와 바람을 보셨고 앞서서 국회의장의 또 우려와 바람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려를 해소하고 바람이 현실화되는 데 있어서 여야 간의 간극 메우기가 실제로 남은 기간 동안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통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야 간의 간극을 넘어서 국민 간의 간극을 줄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에서 패스트트랙을 규정하고 있을 때는 최장 330일의 기간 동안 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 표결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본회의에서의 60일 동안의 수기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만약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이를 직권 상정하게 된다면 조금 전에 대통령이 언급했던 국민 통합, 정치권의 화합은 완전히 깨질 수밖에 없는 명분을 제공한다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공수처 설치를 조금 전에 평론가님은 한국당만이 반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당장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3가지 이유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명확하게 적시까지 했는데요. 네. 새로운 권력기관이 탄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 두 번째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부분들과 맞지 않는 우려. 세 번째는 결국 공수처가 설치되고 나면 문재인 정권
정권이든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서든 남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역 의원도 반대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렇게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수 있고요. 예. 백혜련 의원의 안과 권은희 의원의 안은 완전히 좀 분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타게 되면 결국은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 아니면 여야가 함께 조정해서 새로운 조정안을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조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당의 합의가 필요한데 한국당은 이 합의하지 않기 때문에 둘 간의 선택만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둘 간의 선택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는 충분하게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완벽한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내야 되는데 현재 각종 여론조사의 지표를 보게 되면 점점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한쪽 국민들이 지향하게 되는 안들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전체적인 국민과 화합의 통합적 측면에서 이렇게 개혁적인 법안일수록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담보하기 위한 정치권, 국회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 제가 좀 반박할 부분이 있는데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에 330일이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해석에 관한 문제만 네. 남아 있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국회 상정이 되는 거예요. 부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마치 직권상정을 해가지고 이걸 강행 처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좀 뉘앙스가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금태섭 의원이 주장했던 부분은 사실 여당의 그 주류라고 볼 수는 없는 의견이고요. 소수, 예. 예, 그 국감장에서 발표한 내용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금태섭 의원이 제기하는 안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법안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예. 자유당이 지금 협상에 응하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금태섭 의원 안이 현실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조정되거나 조율될 가능성이 있는 안이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백혜련 의원 안하고 권은희 의원 안 두 가지가 패스트트랙에 동시에 올라가 있는데요. 자꾸 그 차이점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소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권은희 의원은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거, 그거하고 백혜련 의원 안은 검사하고 판사 이런 경우에는 아니, 기소권을 그 공수처가 행사하지 않고 다시 검찰로 만약에 넘기게 될 경우에는 또 검사의 문제, 판사의 문제를 또 검찰이 판단하는 게 되잖아요.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되는 예. 것이니까 검찰을 견제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기소권을 공수처가 갖도록 해주자. 이제 이런 차이고요. 그리고 뭐 그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뭐 아니면은 5분의 4의 어떤 그 추천위원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회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조정해 나가면은 큰 문제는 없다. 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안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공수처법, 공수처 설치에 관련된 대담은 잠시 접고요. 오늘 오전에 가장 관심을 모았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모았는데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7차례 소환 끝에요. 그렇다면 이제 과연 법원이 그 영장을 발부할 것인가 이쪽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일단 두 분께 김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조 전 장관에 대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있었던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심하는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네. 하지만 결국 이번 증명서를 제출했을 뿐 진단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리 이런 제출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검찰의 최종 판단은 수감 생활을 하는데 건강상의 치명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영수 특검 당시에도 활동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화여자대학교의 김경숙 학장 같은 그렇죠. 경우가 예. 암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구속됐던 전례가 있기도 하죠. 일단은 크게 3가지 건으로 압축돼서 그 내용에 대한 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볼 수 있는데 그동안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가장 첫 번째는 자녀의 이 부정
압박에 관련된 내용들이고 두 번째는 사모펀드에 관련된 내용, 세 번째는 이러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는 상황을 보면 첫 번째로 혐의가 굉장히 중대하고 두 번째로 증거인멸이나 도제 우려가 있을 경우를 상정하게 되는데 혐의는 10가지에 관련된 혐의가 될 정도의 중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본인 자택에 대한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예. 동양대까지 가서 컴퓨터를 가져 나오는 등에 대한 증거인멸 등의 시도가 있었던 만큼 영장이 청구된 부분 속에서 발부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발부 가능성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우 높다고 보시는데 평론가님께서는요?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그 조국 동생과 관련해서 기각됐죠. 예. 영장이 기각된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뭐 자유당은 굉장히 비판하고 가서 시위도 하고 네. 민주당에서는 뭐 사실은 뚜렷한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는 어떤 그런 반응들이 나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언제까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권이 내 입맛에 맞으면 좋아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입맛에 안 맞으면 비판하는가. 이거는 굉장히 좀 정치권이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평가하는 것 자체가 네. 문제다라고 말씀이시네요.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는 저는 이거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검찰은 기소를 해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예. 그동안에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55일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개 혐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혐의를 적용하는데 구속영장을 청구를 안 할 재간이 있겠는가? 안 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속 기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그럼 뭐 했느냐 이런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어쩔 수 없이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한 55일 동안 오는 기간 동안 언론도 굉장히 많은 의혹 제기를 했었고 많은 보도들이 있었고 검찰을 통해서 일부 피의 사실이 흘러나온 흔적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프레임은 어찌 보면 검찰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검찰이 혐의를 찾아내는 과정이고 그 찾아내는 과정에서 검찰이 판단이 개입된 사실들이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고 언론도 그 프레임에 다 머물러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또 달리 생각하면 저는 뭐 완벽하게 믿지는 않지만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이라고 하는 김경록 씨가 인터뷰한 내용들 저도 전문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KBS 인터뷰도 뭐 전문 공개했던 내용들도 살펴봤지만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잘 안 하고 검찰이 혐의를 적용한 부분만 가지고 이건 엄청나게 큰 중죄야라고 우리가 미리 유죄 심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앞으로 당연히 재판 과정에서 다툼이 있겠지만 너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검찰이 만든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머무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도 제가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있을 것인가, 가족 관련 수사가 있을 때부터 사실 있었던 질문입니다. 좀 어떻게 네. 예상하십니까? 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조금 먼저 있고 난 뒤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요. 네. 일단은 피해갈 수 없는 내용이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증명서 발부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현재 정경심 교수는 이거에 관련해서 허위 공문서 행사에 대한 혐의도 지금 있게 되는 구속영장이 적시가 됐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정경심 교수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라는 어떠한 연관이 없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단국대학교 장영표 교수의 아들, 조국 전 장관의 동창의 아들에게까지도 이런 인턴 증명서가 발급됐던 상황들을 우리가 반추해보면 이 건에서 조국 전 장관을 빼고 났을 경우에 사건이 성립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방식으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이런 일들이 전개됐는지를 특히나 그 당시에 관련 학회 등을 기획했던 인물이 조국 전 장관이기 때문에 관련된 조사를 하는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자택에서 조국 전 장관이 함께 있었고 사모펀드에 관련된 내용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관련된 재산 신고 등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조국 전 장관이겠습니다. 예.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과 신고된 내용들이 서로 상이하고 다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을 상태로 소환 조사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는 글쎄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추측을 하고 있다고 전제로 해서 말씀을 네. 드리는데요. 조국 전 장관과 관련돼 있는 소환 조사 안 할 거면 뭐하러 검찰 수사가 지금까지 있어 왔겠습니까? 최종은 조국 전 그렇잖아요. 장관이다. 예. 그렇죠.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임명하고 난 다음에
가족과 관련돼 있는 문제니까 압수수색에 들어간다. 너무 명분이 떨어지잖아요. 네. 조 전 장관과 관련돼서 소환 조사까지 가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까지 온 건 맞잖아요. 그건 우리가 그동안의 과정들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 전 장관과 관련돼서 소환 조사를 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제가 계속 이 사건을 따라오면서 느꼈지만 혐의는 세 가지예요. 검찰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된 혐의가요. 예. 첫째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직자 이해충돌에 관한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재산, 그러니까 가족의 재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블라인드 펀드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네.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그 인턴 허위 증명서를 예. 발급하는데 조 전 장관이 일부 개입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추측성 보도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소환 조사를 하는 게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이것도 사실은 여러 반박이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C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집에 갔을 때 그 김경로 씨라고 하는 자산관리인한테 우리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증거인멸 혐의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과연 검찰이 어느 정도 그 관련돼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을 확보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만약에 조 전 장관을 끝까지 조 전 장관한테까지 혐의가 간다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인데 이걸 가지고 얼마나 것도 있지 않나요? 운동학과 시험 관련돼 문제, 있는 건 뭐 이사로 재직했다고 잠시 이사로 재직했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동생이 지금 채용 비리를 했을 때 그때 학교 문제를 출제하는데 일부 관여했다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범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는가. 예. 연결고리가 좀 약하다는 약하다.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거가 거의 그동안에 나와 있는 전부인데 이걸 가지고 과연 얼마나 혐의를 입증하거나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조금 갸웃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기소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 기소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정도로 검찰이 증거나 진술을 확보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했을 때는 그 법원의 발부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수사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동력을 상실하느냐 일반적인 언론에서 그런 보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했고 아직 법원에서 4명의 영장 판사 중에서 전담재판부가 아직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배당이 되게 되면 모레쯤 관련된 영장 심사를 하게 될 텐데 그 어느 때보다도 영장 심사의 결과가 가져오는 후폭풍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결국 물리적으로 그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네. 결국 영장 결과와 좀 연동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속도에 탄력이 붙냐 마냐는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 정경심 교수의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저는 오늘 영장이 청구된 혐의들은 거의 그동안 나왔던 아주 기초적인 사실관계들을 바탕으로 분명하게 입증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자신감 있는 건을 가지고 영장을 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한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국 전 장관 부부에 대해서 100억대가 넘는 뇌물 혐의로 고발합니다. 예. 지금 뇌물이라는 것은 고위공직자였던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재직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뇌물에 대한 고발을 하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여전히 앞서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하기에도 벅찼던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만약 정경심 교수가 전격 구속되고 난다면 예. 그 외적으로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더 수사의 속도를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거 친문 그리고 그 전에 친노를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복심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양정철 지금 현 민주연구원장입니다. 양정철 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은 정치권에 많은 화제를 몰고 다녔는데 양 원장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과거 검찰 인사들을 만났다. 본인은 단순한 친목 모임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친목 모임 하면 안 되나요? 그게 양정철 원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거 양정철 아닐까요? 원장 누구를 만나도 다 논란이 돼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만큼 뭐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고요. 또 민주연구원장이고 지금 한창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추측이나 억측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이렇게 논란을 삼을 거면 양전 원장이 뭐 민주연구원 원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과잉 해석에 가까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너무 우리가 예민하게 바라보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하고 네. 이재순 전 사정비서관. 예. 이게 두 사람은 나란히 사정비서관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정부의 사정비서관을 했던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하고 만나는 것은 그 참여정부 때 같이 청와대에 있었던 인연을 가지고 충분히 만날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이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끼어가지고 또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좀 넓어진 측면도 있기는 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최 전 총장을 뭐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선 출마. 뭐 총선 출마, 예. 글쎄요. 총선 출마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반신반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불가능한 일은 없죠. 정치라는 거는 뭐 여러 상상력이 동원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까지 우리가 상상력을 확장할 필요까지 있을까? 조금 과잉 해석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민 교수님은 좀 다른 시각일 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정치적 행위고요. 이제 네.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연구원장의 역할은 정책을 수립하는 일을 넘어서 특히나 새로운 인재 발굴에 고심할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양정철 연구원장은 2016년도 문재인 당시 대표가 총선을 치르기 위한 그 전체 작업까지의 인재 영입의 상당 부분을 주도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 당시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인사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조홍천 의원 같은 인사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저는 최동욱 전 총장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획기적이거나 뭔가 뉴스가 될 만한 거리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총선을 치르기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더 깜짝 인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양정철 원장도 바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동을 걸었다 이 정도쯤으로 그 보면 정도는 되는 뭐 겁니까?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찾는데 일단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성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실마리라도 좀 풀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러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하고 달리 일본의 여론이나 반응은 좀 냉정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차갑게 해석하면은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뭐 아베 총리를 잠깐 만나고 왔다고 해서 한일 관계를 뭔가 풀어 나갈 수 있을 만한 실마리를 얻어오기는 좀 어렵다. 네.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부여하는 것은 좀 현재 국면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잖아요.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아베 총리를 만나는 그 장면만으로도 네. 일단은 한일 관계가 뭔가 한 걸음 조금 더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상징적인 모습 정도는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10분 만나기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한 20분 정도 만났다 그러면은 아베 총리가 일본도 다 그런 거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면 한일 관계를 조금 더 회복하려고 화합할 수 있다고 하는 신호를 주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호를 갖고 오는 정도 수준이면은 현 상황으로서는 맞지 않나 싶어요. 왜 이렇게 제가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도 너무 비관적이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는 물론 아베 총리도 대화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또 12월에 중요한 선거가 있기도 하고요. 또 지금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때문에 네. 일본 내 여론도 있어요. 그리고 평화헌법 개정 문제를 아베 총리가 직접 자기 입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또 다른 카드로 아니면 일본에서 지금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취한다? 현재로서는 좀 그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을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번 실무회담 했을 당시처럼 오히려 이낙연 총리가 홀대를 받거나 이러면은 상황이 더 여론이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은 일왕 즉위식이잖아요. 네. 이런 자리에서 한일 관계를 굳이 더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홀대로 해서 한국 여론을 자극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한일 관계가 뭐 더 경색될 수도 있고 더 어느 정도의 좀 접점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인의 뭐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지금까지 다양한 어떤 활용법,
쓰임새 이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뭐 차기 대권 주자로서 그리고 뭐 총선 등판과 총선의 또 리더로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하마평에 올랐었는데 그 이후의 행보를 이번 한일 일본 방문 이후에 좀 가늠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계기가 될까요? 그런 일련의 상황들이 역설적이어도 청와대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합니다. 네. 현재 권력이 어느덧 미래 권력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문계 핵심 인사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정치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대권 주자 1위의 지지율을 달리고 있고요. 예. 만약에 아베 총리와의 과거의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가서 뭔가 최종적인 해법을 가져오진 못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아베 총리를 만나서 냉대했던 장면과는 정반대로 화기애애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희망과 같은 신호만 주고 온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현재 권력보다는 오히려 이낙연 총리로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이고요. 예. 조국 전 장관이 낙마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친문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가 지금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더군다나 중도층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총선에 쓸 수 있는 주요 카드로 이낙연 총리가 비대위원장 등의 역할을 만나서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그때부터 정치 권력이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상황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적절한 수준 속에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균형을 맞추려고 아마 정치권은 노력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 이낙연 총리가 어떤 해법을 모색하고 본인이 총선 등 차기 대권과도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될지가 정치인으로서 노련한 정치인에게 필요한 그런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정치 정략적으로,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문 대통령 임기 반 한 점도 안 돌았어요. 예. 근데 무슨 미래 권력입니까? 아직 네. 너무 섣부른 정치공학적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은 내일부터 이제 일본으로 가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광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